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 노또 아파트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 이유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 가격을 주변 시세 대비 70%, 80%,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은 50% 정도밖에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노또 같은 분양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게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 시세가 올라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을 할 거고, 이 노또 아파트가 형성이 돼서 경쟁률이 300대 1, 3000대 1이 생겨서 실수요자들은 막상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 개편안, 정부의 개편안 어떻게 형성이 될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자, 이 대장동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남의 뜰. 이 사업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의 지금 문제, 이거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연관이 있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손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빠르면 이달 중에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로 분양받는 아파트 값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를 한다. 6개월마다 책정되는 건축비하고 택지비, 토지비를 갖다가 따로 구분해서 여기에다 가산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분양가는 주변 시세 70%, 80% 수준으로 분양을 강제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인 겁니다. 자,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변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신규 분양한 아파트가 예를 들어 12억에 분양을 합니다. 이 12억의 분양이 만약에 다 완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10억짜리 아파트는 결국 12억짜리를 따라 뛰어요. 왜? 주변 신규 분양한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주변 아파트는 가격은 따라 뛰는, 이게 지금까지 보였던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억의 분양을 못하게 하고 주변 아파트가 시세가 10억일 때 7억에 분양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차이, 10억과 7억의 차이인 3억이 바로 뭘로 형성되죠? 프리미엄으로 형성되는, 바로 이게 바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한 이유인 거고, 이제 그 결과가 결국 프리미엄 3억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뭐냐? 아파트, 좀 전에 보셨다시피 아파트 시세를 안정화시켜요. 주변 내 아파트보다 비싼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기존 아파트를 갖다가 안정을 시키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실패해요. 피가 3억에서 5억으로 뛰게 되면은 결국은 입주할 땐 12억이 되니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따라 뛰게 되는 현상, 공급이 많으면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정이 된다. 이 두 가지 양날의 검처럼 작용을 하긴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장점이 택지 가격을 좀 안정시킨다는 거예요. 택지 가격을 다운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12억에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택지 가격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사겠죠.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7억에밖에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택지 가격은 한계,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토지 가격을 조금 안정시키는 역할도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점도 역시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주변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변 시세의 7, 80%가 아닌 50% 수준으로 분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20억인데 10억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10억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얼마? 10억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노또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바꿔봐요. 노또 아파트를 이름을 바꾸면 아파트는 노또다가 돼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노또다. 아파트가 실거주 개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첫 번째 존재를 하고, 프리미엄 시장. 자, 두 번째 단점은요,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보통 적으면 3억, 많으면 12억, 13억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아파트를 받으려고 청약시장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투자자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못 받게 돼요. 이게 300대 1, 3000대 1 들어보셨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외면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양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분양으로 몰려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는 이유, 그 이유는 분양가 인정 항목 자체가 심사 방식이
정부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고 너무 재량권 형성이 되고 지자체하고 사업주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분양을 미루던 재건축 단지들 아파트 분양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왜? 재건축 단지의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 정부의 예상대로 신속한 분양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가 공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더 큰 또는 안전진단 강화라고 하는 이런 더 큰 걸림돌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 가지고는 아파트 공급이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양가 상한제 하나로 손보는 것 자체가 공급을 위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없애지 세 개를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뭐 그거 하나 없앤다고 공급이 급격히 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자칫 잘못했다간 분양가 상승만 부추기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동안 7억에 분양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12억에 분양하게끔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폐지인 거고 7억에 분양하던 거를 뭐 8억이나 뭐 9억에 분양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저는 이거는 조금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1억에서 2억 정도가 조합의 이익으로 돌아가니까 또 조합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에서 50%는 또 초과이익 환수를 또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어쨌든 이렇게 조합원 분양으로 돌아가면 뭐 재건축 6억 하던 재건축 아파트가 6억 5천으로 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뛰면은 항상 신축 아파트도 따라 뛰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추가 부담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고정이 됐을 때 신규 아파트 조합원들이 내는 돈들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에다 낼 세금 조합원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 안에서 조합원 이익이 늘어나면서 추가 부담금이 줄어서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 아파트 가격, 주변 아파트 시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진 않을 경우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장단점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제 대장동 사업, 택지입니다. 택지. 우리 신도시 많이 개발하잖아요. 이 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분양가 상한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자, 만약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업자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 정부 공공에 비해서 공공에서 거의 못 가져가고, 그래서 여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자, 분양가를 낮추었다면 이 업자가 가져갈 이익이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초과 이익의 공공 환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 상한제를 실시하면 초과 이익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간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제 10억에 분양할 거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10억에 분양했기 때문에 공공 개발업자가 이익을 많이 가져갔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이걸 만약에 6억에 분양했다고 한다면 개발업자가 아파트 한 채당 4억의 이익을 덜 가져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면 대장동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인 거고, 그냥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4억이 결국은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피가 4억이 형성이 되는 거지 공공에 들어오는 이득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혜택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냥 분양가 만약에 공공택지에다 분양가 상한제 6억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노또 아파트만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여기다 공공택지에다 적용하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내용입니다. 이제 과천 같은 경우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8억이었지만 시세가 18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10억입니다. 피가 10억. 이러니까 노또 아파트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특히 판교의 얘기인데, 판교에서는 주택채권 입찰자를 시행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가를 계산했더니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너무 낮은 거죠.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 10억인데 분양가를 5억에 책정을 했더니 너무 시세 차익이 크니까 이걸 만약에 분양을 받게 되면 피가 기본적으로 5억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채권 입찰제를 적용해서 이거 5억에 분양받은 사람이 3억에 채권을 사게끔 한 거죠.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자, 사업을 시행한 사람, 시행업자는 시행이익을 가져갔고 분양받은 사람이 나머지
분양받은 사람이 나머지 5억을 가져갔는데 이거를 갖다가 채권을 사게 하면은 공공에서 이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공공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럼 P가 5억에서 2억으로 조정이 되니까 노또 아파트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개발 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채권 입찰제를 도입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좀 괜찮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공공택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민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공공만 적용을 하냐면 공공은 수용권을 이용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존보다 용적률을 크게 높이고 이런 식으로 택지를 개발하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 일반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이 막대한 이득이라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쪽에 또는 광역시 5대 광역시도 마찬가지 주변에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집을 못 지어요. 자, 집을 못 짓는 그린벨트가 땅값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집을 못 짓는 100만 원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오케이 해주면은 이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로 뜁니다. 그 10배가 뛰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개발하겠다고 택지를 수용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런 10배 정도의 상승률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만약에 일반적인 단독이나 일반 집을 짓게 되면 10배로 뛰지만 여기다 만약에 아파트를 짓게끔 해주면 이게 1000만 원짜리가 다시 3000만 원 뜁니다. 그러면 30배가 뛰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이익인 거고 엄청난 혜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뛸 것 같은 경우는 이걸 단순하게 누군가 사업 주체나 일반 개인들 또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은 분양받은 사람은 적잖아요. 그럼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채권 입찰제를 적용해서 이 중에서 일부 이득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공공주택 개발하는 데 사용을 해라 라고 한다면 재원 마련이 훨씬 더 쉽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채권 입찰제에 관한 내용인 겁니다. 택지에 한해서 하자. 즉 공공이 환수하는 거, 공공이득 워낙 집값이 많이 뛰니까 공공이 환수하는 건 정당성이 있고 개발 이익을 수분양자에게 노또 당첨되는 거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거죠. 채권 입찰제로 환수된 개발 이익을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 근데 순수한 민간 택지는 상황이 좀 다른 거고 개발업자가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토유자 한 명 한 명 알박기를 하게 되면 또 개발의 장기가 지연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니까 금융 비용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 택지라 그래서 혜택을 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수용할 수 있게끔 일정 부분 혜택을 준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지역주택이라 그래가지고 80%만 동의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은 뭐 분명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채권 입찰제를 뭐 일부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채권 입찰제 대신 지금 뭐 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토지를 이렇게 사다가 일부를 이렇게 못 사게 되면은 이 못 산 토지가 알박이를 해요. 그러면 이자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비용이 늘어나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여기에다가 채권 입찰제를 적용하는 건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건 조금 저도 이해가 되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순수한 민간 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도, 채권 입찰제도 옳지 않다. 그런 제도는 사업의 수익을 줄이게 되는 거고 사업 리스크를 높인다. 건설사들은 개발 사업에 소극적일 거고 공급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인 거고요. 단지 대장동 사업은 조금 다르다. 그죠?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너무 크다. 토지 수용과 인허가에 공공이 개입했고 중공공 택지인 거고 채권 입찰제를 적용했다면 지금과 같은 초과이익 환수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자,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초과이익 환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공공 택지에서는 노또 아파트, 민간 택지에서는 공급 억제의 부작용만 낳고 있기 때문에 서울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공원 등 공공시설의 기부 채납 약 5% 전후에 또 기부 채납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권 입찰제 못지않은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을 이제 강제 수용해서 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는 일정 가격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 입찰제를 도입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공급을 촉진하는 게 옳을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초과이익 환수, 이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에는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를 해서 공급 억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해가지고 재건축 이익을 조금이라도 높인다고 한다면 공급을 좀 활성화에
좀 이익을 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부분,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지금 큰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달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적용을 받을지 한번 보면서 제가 또 다음에 또 자세한 내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좋은 내용을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